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도에서 18도 해당되는 그런 평균 온도가 10일 이상 딱 지나가게 되면 한쪽에서는 꽃망울이 이렇게 쫙 터지기 시작해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 나비의 나방, 애벌레가 여기에 이제 겨울에 가만히 있었던 놈이 온도가 그 정도 되니까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피가 돌기 시작해요. 신경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한쪽에서 꽃이 이렇게 피어남과 동시에 이쪽에서는 나비가 날아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놈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꽃을 향해서 직행을 해요. 어떻게 직행을 하게 됐을까? 꽃은 피울 때 나 꽃 피었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에? 파장을 보낸다니까? 전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비의 지금 수신기가 꽃 피었다는 신호를 듣는 거예요. 그 신호가. 그 수신할 수 있는 접수 그 기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휴대폰에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휴대폰이 안 돼 있으면 영상 못 찍잖아요. 그걸 계속 분리돼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는 것처럼 나비가 수신을 해가지고 꽃 피었다는 쪽으로 쫙 가는 거야. 그냥 바로 직행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여기 있는데 나비 입장에서는 여기 산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도 헤매지 않고 바로 이리 간다니까.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꽃이 피었단 말이에요. 꽃의 색깔을 볼 수 있는 또 수신 기능이 있어요. 꽃 있는 데를 가니까 향기가 나. 향기를 또 맡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꿀 냄새가 나서 꿀을 딱 들어가니까 이 나무의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과 암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 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연이 됐을까요?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그걸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먼저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프로그램. 먼저 구상을 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제멋대로 돼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야. 그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프로그램 언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 지금 컴퓨터가 있잖아요. 이 컴퓨터라는 놈을 부려먹으려면 컴퓨터 언어로 부려야 돼요. 그 컴퓨터 언어로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지금 저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지금 이 열어라.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참 감정해달라. 또는 봄을 한번 알고 싶다 했을 때 이걸 하는 순간 프로그램 언어로 변환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변환 프로그램이 사실은 윈도우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을 때는 이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한참 공부를 해야 돼요. 옛날에 286 시대, 186 시대 그때는 프로그램 언어를 모르면 저 컴퓨터를 다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했던 말씀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바로 언어란 얘기예요. 네? 그것이 서양에서는 말씀이라고 했고 우리는 도라고 했고 도의 근원이 태극이다 이 말이죠. 태극. 그래서 도가 이루어지는 세계상은 어떻게 됐을까?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공자님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진인을 기다렸어요. 공자님이 사실은 가장 즐겨 쓰는 말은 군자였어. 군자. 군자는 이래야 되고 뭐 소인은 이렇고 하면서 군자를 많이 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자님이 정작 기다린 것은 군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진인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참 진짜 사람이자. 진인이 누구냐 하면은 도성인신한 사람. 본래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완성된 사람이 진인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만들고 본래 이상하셨던 그 남성, 그 남자, 그 여자, 이게 바로 진인이라는 거예요. 진인. 네? 그 진인을 기다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태극기에는 공자님의 고민을, 공자님의 그 의문의 답이 태극기에 있다 이거예요. 제 주장은. 네?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지금 밑에 캡션을 붙여놨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한번 알아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중국의 도교의 도관들 쓰는 모자가 바로 이 태극마크가 들어가고 8표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태극기보다 사실은 이 괴가 4개나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더 태극기보다 훌륭하고 좋은데 무슨 태극기에다 우리가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우리나라 국기라고 하느냐 하고 그 글을 올려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부분이 그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있을 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산이고 하늘이고 뭐 멋이고 불이고 바람이고 일 뿐인데 그렇게 보면은 태극기가 우주를 담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이것이 더 훌륭한 내용이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태극기는 안에 이 태극마크가 뭘 의미하느냐. 태극마크는 사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응? 돌아가는 걸 계속 돌아가는 걸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돌아간다는 그런 그 이미지로 이것을 그려놓은 것이라는 게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돌아간다면 태극마크를 빼버리고 지금 현재 요 괴에 대해서 해설을 한다 이거죠. 이걸 해설을 하면 주역 전문가만이 해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강의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요런 점평 하나 했을 때 당신 운이 어떠냐. 이게 보면은 첫째는 이게 천지북해가 되는 거야. 천지북해가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전전번 총선 때 제가 그 재벌 3세가 저한테 와서 이번 총선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주역으로 한번 운을 보자. 그랬더니 천지북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번에 망신만 당할 거야. 그런데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례대표 1번을 받았대요. 저기 그 신대평이 하던 당이 무슨 당이죠? 그 당에 가가지고 1번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안 된다. 그 왜 안 되냐?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저한테 일본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지금 여기 좀 국회도에 와 있어요. 왜 출마했다는데 왜 거기 가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대로 망신만 나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해창 씨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나 탈당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친구가 스스로 사표를 냈어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천지북해가. 이게 지금 우리 태극기에 있는 괴라니까요. 천지북해가. 또 하나. 이게 무슨 거냐면은 수화기재캐예요. 수화기재캐는 규형 64개 중에 가장 좋은 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재벌이 와가지고 저한테 앞으로 우리 기업 운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 그럼 주역으로 한번 괴를 한번 뽑아보자. 근데 수화기재캐가 딱 나왔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은 지금 정점을 찍었다. 더 이상 발전 안 돼. 더 이상 보전하면 당신은 깨지게 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기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는 더 이상 발전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이거 잘못됐다고 방방 뛰면서 저한테 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저 태극기가 잘못된 거 아십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니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거냐면은 수지비캐예요. 수지비캐도 상당히 좋은 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 문제가 있는 거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가 틀리게 해도 무조건 고개 끄덕이면서 다 들어버려요. 수지비캐는. 예? 여러분 내가 틀린 얘기를 하면 틀렸다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건 틀린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틀렸는데도 틀린지도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가 천화동인캐. 이것도 좋은 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캄캄한 밤중에 횃불 하나를 들고 숲속을 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그래서 왜 여기 동인이라는 표를 썼냐면 횃불이 없는 사람은 횃불 옆으로 모여들어. 우리 좀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당신 동지가 좀 생길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하고 함께 일할 사람이 좀 생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 캄캄한 밤중이라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헤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앞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니고 이건 지금 작년에 역사 교과서 뭐 홍보하는 포스터를 붙이면서 이놈들이 이걸 잘못 붙였어요. 요 부분이 태극기에 비해서 잘못했잖아요. 요 가운데가 지금 떨어져 있고 가운데가 지금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지금 디자인한 이 친구가 이 도안을 만든 친구가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 독립군들이 쓰던 태극기를 인용을 했어요. 독립군 태극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독립군들은 누구 것을 인용을 했냐면은 최초의 태극기를 그렸던 박용호 태극기를 인용을 한 거예요. 다 똑같죠? 네? 이렇게 바뀌게 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극기를 이제 제대로 돌려서 한번 보자. 이게 좀 돌아가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놓고 보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태에서 멈춰놓고 멈출 수가 없지만 멈춰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이렇게 놓고면 태극기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 해설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실제 지금 이 동독역 여자대학교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이 국기하고 비슷하잖아요. 여기가 비슷하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천태계가 된 거예요. 천이 가정에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국가에서는 군왕. 지는 뭐예요? 가정에서는 어머니. 국가에서는 백성. 기업에서는 사원. 예? 천은 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은 아버지가 어머니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 가부장 권위 제고 야말 이게 아니고 요새 그렇게 하다가는 항혼용 잘못에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잘 들으면 집안이 편하다. 군왕이 백성의 말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면 나라가 편하다. 그래서 편할 태자를 쓰고 이게 예? 편안할 태자의 위차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응? 또 요건 뭐냐면은 이 화수미제캐예요. 화수미제캐. 이게 아까 반대죠. 수화기제캐가 주요 64표 중에 가장 좋은 표라고 했는데 이것은 화수미제캐다. 기업 CEO가 가지고 참 운을 봅시다 했는데 화수미제캐가 나왔다. 그러면 당신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하시오. 계속해서 도전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체계는 하수미체계가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 안과 태평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볼까요? 이것은 화천대유회야. 화천대유 아까는 컴컴한 밤중에 횃불 하나를 들고 산속을 헤매는 것이 천하동익회인데 이것은 화천대유회는 화천대유회는 찬란한 태양이 그냥 중천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밝아요? 횃불이 뭔 필요가 있어요? 어? 횃불을 말이죠. 촛불 말고 횃불을 저 광화문 광장에다가 5천만 개 켜놔도 소용없어. 해가 뚝 떠버리면 그건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장차 이 중천 하늘에 떠있는 해처럼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밝게 빛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앞길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고 밝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태극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봅시다. 이건 뭐냐면은 지수사패요. 아까 수지비키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옳고 그름은 분명히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분별해. 그래서 이것은 땅 속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구정물이든 오염이든 뭐 이렇게 오염된 물이 다 들어가 스며갔는데 땅에서 다 정화시키고 걸러가지고 맑은 물을 다시 올려놓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극기가 우리 한민족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그 싸움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이것이 왜 남성이냐? 이게 물인데 네? 왜 남성이냐? 이 양과 음을 말이죠. 극명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자의 성기하고 여자의 성기. 남자가 말이죠, 그 여성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애교를 부르고 야사시하게 해도 거시기가 남자 것이면 남자예요. 아무리 여자처럼 그렇게 해도 여성이 그냥 상남자로 상모습처럼 생겼어도 여기가 여성의 것이면 여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게 물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남성이다 해서 위에다 지금 올려놨는데 이것은 세계의 모든 남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요것은 뭐냐? 세계 여성을 모두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땅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지구 아니면 지구? 이 말은 지구성에 있는 모든 남성 인류, 여성 인류의 중심 국가가 되라는 메시지예요. 한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가 태극기에 담겨 있다니까요. 저는 대조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대조선이 우리나라 이 동이족이 말이죠. 그런 날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모대한 국대들을 우리가 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배했다는 거예요. 뭘로 지배했냐? 힘으로. 그런데 그런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세계 중심이 되라는데 뭘 가지고 중심이 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이 K-팝 자랑들 하는데 K-팝을 가지고 세계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응?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그냥 뭐 핵무기를 개발해갖고 세계 강국이 돼서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돼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답을 지금 동방의 등불, 이 타고리가 말이죠. 1929년도 3월 28일 날 동경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강연을 끝나니까 동아일보 동경 지국장에 있던 이태랑 지국장이 이 지금 타고리에 가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조선 민족에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일 후에 만납시다. 3일 후에 만나니까 내가 갈 수는 없고 요거 저 메모지에다가 이건 내가 조선 민족에게 하는 선물입니다 하고 주는 그 메모지에 써있던 시가 바로 동방의 등불이에요. 이 동방의 등불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답이 여기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 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적달한 답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자, 하고 인도 사람이잖아. 외국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마음의 조국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타고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빛나던 등불이 하나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아니, 그 등불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큰 등불을 만드는 것일까요? 무슨 등불입니까? 진리의 등불. 진리의 등불. 그 말은 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세계를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진리의 등불이 켜지는 날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실의 깊음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저 백두산 천지에서 그냥 부글부글하고 말씀이 솟아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 남산 타워에서 그냥 고성 스피커로 그냥 말씀이 막 웅장하게 울려 퍼질까요? 위대한 사상가가 이 한민족 가운데서, 이 한반도 가운데서 애기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애기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위대한 사상가가 돼가지고 세계인들이 정말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그리워하고 섬기고 받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지금 태극기가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 태극기가 한민족에 주는 메시지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위대한 사상가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1등 국민이 됩니까? 그 사상가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1등 국민이 바로 되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일본 요코하마에 있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다 예의 바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연세가 지금 저보다는 10살이나 많으신 분이 제 사무실을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그 제가 조선 사람이라고 그렇게 약 보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대화 끝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말을 빨리 안 하고 천천히 얘기를 하니까 니 언제 와? 잊지 않고 꿈을 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일본 국민은 세계 1등 국민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나는 잊지 마. 너가 당신이 1등 국민이냐 말이야. 그래서 개됐어 그러더라고. 가는 곳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그분이 사실은 나한테 잘못 걸린 거지. 저는 사실 그 어느 지방에 가든지 외국에서도 그 지방에 매일 아침 그냥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다 뒤져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코하마에 가는데 중간에 이제 오다 공원이라고 그 마을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마을 공원 입구에서 보니까 이 사람 표현대로 너무나 정갈하게 잘 정돈이 됐어. 그래서 그냥 일부러 들어가서 벤치에 한번 앉아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벤치 밑을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벤치 밑을 쳐다보니까 벤치 그 밑에가 몇 삼 년 먹은 꽁초가 거기 수북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럼 당신 가가지고 기레이 됐어? 네. 요코하마 가면 오다 공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벤치 밑에 한번 살펴봐라. 거기 가면 몇 삼 년 먹은 단복꽁초가 이렇게 모여있다. 네? 그러면서 당신이 보니까 한국 지저분한 것 같지? 그러지 않아. 한국 그러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말문이 막혀가지고 갔는데 그 이튿날 조용히 제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문을 조금 이렇게 열더니 히다무 선생님과 이성하시이 됐을까? 히다무 선생님 바쁘냐 이거야. 다니고 있었어. 들어와.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참 어제하고는 달리 겸손해 머리를 팍 내려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기노와 혼돈이 하면서 저를 그냥 몇 번을 하고 선물을 주고 갔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한데 이 사람은 그랬어. 얼마나 망신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계 위대한 사상가가 우리나라에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이렇게 예의 없는 짓거리를 하면 그 사람은 1등이면 될 자격이 없어요. 새로운 사상이 나왔는데도 옛날 생각이라고 앉아있으면 되냐 이 말이요. 새로운 사상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걸 듣고 인격화해야 되지 1등이 되는 건데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위대한 사상가가 나왔다는데 당신 그 사람 알아? 모르는데? 에이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데 당신이 몰라?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응?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진인이 오면 위대한 사상가가 나오면 한국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죠.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1818년에 칼 마르크스가 탄생한 후에 150년 만에 이 세계가 이 40%가 적화가 되고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사실은 1887년에 갔죠. 영국으로 망명해가지고 폐렴으로 그냥 쓸쓸하게 갔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이듬해 1888년에 레닌이 칼 마르크스가 쓴 국부론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 마르크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레닌이 국부론을 읽기 시작하고 마르크스가 쓴 이런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참 심취가 돼가지고 자기가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되고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을 하는 거죠. 그로부터 60년 만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가짜 사상이에요. 가짜 사상. 가짜 사상을 가지고도 이렇게 세계를 제패해버리는데 진짜 사상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산주의로 극복할 수 있는 공산주의. 야, 지금 현재 잠룡들 친구들 이 공산주의 세뇌된 얘기가 지네들이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것이 대단한 가짜 사상이라니까. 그들이 간단한 거예요. 니네들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가짜 사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면 그들은 꼬리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지. 응? 그러면 이렇게 지금 40% 이상이 공산화 돼버렸는데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세계 중심이 되는 건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분의 사상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현재 기독교로 제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지금도 배척해. 예수 때문에 엄청난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 만일에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를 제패. 세계 중심 국가가 됐죠. 한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사상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이스라엘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태극기가 우리 세계인을 선도해갈 중심 국민에게 태극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3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다. 3대 부모. 뭐 우리 부모 한 분인데 뭐는 셋이나 3명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는 거야. 첫 번째 부모가 누구냐면 사실은 이 제일 부모가 태극이에요. 태극. 응? 태극이 우리의 제일 부모라니까요. 이 태극이 뭐라고요? 로고스. 존재의 근본 원리.
존재 근본 원리가 뭐예요?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애기씨를 만들게 되는 그 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태극의 원리라는 거예요. 네?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그 애기씨가 착상을 딱 했을 때 그 엄마의 임산부의 몸속에는 그냥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애기를 키우기 위한 모든 것을 총동을 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애기가 태어나면 이 애기가 어떻게 해요? 그냥 울죠. 첫째는 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도 안으로 보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그 울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러면 끊임없이 움직여. 앉아. 그리고 이놈은 기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그렇죠? 또 이놈이 일어나려고 넘어지고 수십 번 넘어지면서도 또 결국은 일어선다. 이거 누가 했어요? 이게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짜리 붙여야 될까?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놈을. 이것을 이렇게 키워내는 것이 태극이라니까요. 이 태극을 다른 말로 하면, 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하면은 천지신명. 무슨 말로 하든지 간에 이 부모단 말이에요. 제1부모. 두 번째 부모가 누구예요? 우리 양친 부모잖아요. 양친 부모. 이 부모, 우리 부모가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또 사랑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똥 싸고 오줌 할 때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가려서 뉘어주고 아프면 그냥 없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살려내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서 자라고 이렇게 컸지. 부모 없이 어떻게 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자, 세 번째 부분은 누구냐? 부모가 아무리 참 잘 키우고 싶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5분도 못 살아요. 이 공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없으면 순식간에 우리 온도가 수천 도로 떨어져 버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야. 응? 그렇죠? 우리 점심 때 뭐 잡수셨어요? 아까 주익사상에 오신 분들은 여기 청수장에서 볶음밥 먹었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에서 나온 우리 음식물, 이 식품 먹지 않고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흙으로 계속 빚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 어디서 났어 했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해야만 돼.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흙으로 하나님 주물럭으로 해야만 알아들으니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 아저씨가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마찬가지로 흙에 사는 난 음식 먹고 있는 그들이 크고 자랐다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실적으로 하나님은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깨닫게 하고 다 깨닫고 나니까 어른이 되니까 어른 귀로 들어도 틀리지 않는 말을 표현했어. 응?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세 번째 부모가 우리의 자연이고 우리의 환경이에요. 이 자연을 효도해야 돼. 효도하라는 게 뭔 뜻입니까? 효도하라는 게 뭔 뜻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닮으라는 뜻이에요. 나를 닮아. 부모를 닮아.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 양친 부모를 닮아야 되고 자연을 닮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나를 안 닮아버렸어 이놈이 검은 놈이 나와버렸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나를 닮아야 돼. 그러면 얼굴만 닮으면 돼요? 입만 닮으면 돼? 이놈이 어려가지고 이렇게 쥐엄쥐엄 번지번지 할 때는 귀여워. 한 10살 먹어도 이놈이 번지번지하고 20살 먹어도 도리도리하고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외형적인 모양만 닮으라는 뜻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인격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참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요. 그 하나님을 닮았는데 이놈이 그 껍데기는 닮았는데 속은 아주 시큼한 생각 갖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고 하는 놈이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극적 우리 국민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사덕을 갖추고 그 플러스 알파를 갖추라 이런 이야기죠. 그 사덕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 인과 사랑의 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인이라고 사랑의 짝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풋사랑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애인이라고 안 하고 연인이라고 연인. 우리 한국에서는 애인 하면 통하지만 일본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연인. 그래서 겨울 연가 해서 겨울 예가가 아니고 겨울 연가. 응? 그래서 일본에 굉장한 인기가 있었잖아요. 후유로 소나타.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기본 지식. 또 시간적으로 없으니까 이거 설명하는 거 한참 하는데 그냥 대충 합시다. 이건 뭐냐면은 수호지심이야. 의로움을 갖춰라 이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의로움을 갖춰라.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사양지심이에요. 사양지심. 이건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를 갖춘다. 사실 말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와서 그냥 뭐 티셔츠 바람으로 와서 얘기해도 여기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시비할 사람 없어요. 광사 내 마음대로 내가 티셔츠 입고 왔다는데 그러면 왜 불편한 지금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 단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부인이지만 남편이 그 예를 갖춰서 깍듯하게 예우를 해주고 이거 예예요. 다른 게 아니고. 또 이게 지금 대기업 사장들이 뭐 갑질했다고 굉장히 혼나고 있잖아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종업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시비지심. 옳고 그른 걸 분별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분별해서 가려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덕이라고 해요. 사덕. 사단에 의한 사덕. 그런데 여기서 왜 알파를 갖추라는 말을 했냐 하게 되면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를 보게 되면 내가 아주 머리가 이렇게 손긋하게 설 정도로 놀라운 내용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김구 선생 당시에 그 엘리트들이 살부예를 죽이고 들어보십니까? 살부예. 살부예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회요. 근데 내 손으로 직접 못 죽이니까 친구 보고는 우리 아버지 죽이라고. 그럼 나는 친구 아버지를 죽이는 저 품앗이 아버지 죽이는 모임을 했다니까요. 그 누가 했냐? 공산당들이 공산.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엘리트들,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이 엘리트들이 요즘 표현을 하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들이요. 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 친구들이라니까? 근데 아버지를 왜 죽이려고 했느냐? 공산주의 사상을 들어보니까 이 세상을 잘 살게 하고 노동자 농민을 해방시키려고 보니까 지주인 부르주아지인 우리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 자랑스럽게 생각해. 나는 노동자 농민을 해방하고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적이 되는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야. 친구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사덕을 갖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사덕을 갖춘 사람. 그럼 이 사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결국은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멀쩡한 사람이 공산주의가 옳다고 믿는 순간 공산주의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공산주의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선하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제대로 뿅쳐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가치관이 나와야 돼요. 다른 사상이 나와야 돼요. 그들을 정말로
사람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바른 사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바른 사상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냐? 태극기에서 예언하기를 한반도에서 한민족 가운데서 위대한 사상가가 아기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 그것이 태어났다가 가부로 쓸까 앞으로 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앞으로 태어났다 가부로든 상관없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 하면은 칼 마르크스가 죽은 지 한참 만에 그 칼 마르크스가 쓴 국부론을 보고 레닌이 성공을 하잖아요. 기독교가 솔직히 말해서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성공시켜 놓은 겁니까? 아니야. 예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바울이 말이요. 예수 가본 다음에 이분이 그냥 성경을 쓰고 전도하고 다니면서 편지 써놓은 내용이 신약 성경의 80% 이상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 사실은 이 기독교가 사도 바울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자 시대는 어떻습니까? 공자 시대 공자 제자들 성공시킨 게 아니에요. 공자 한참 가본 뒤에 맹자가 사실은 공자 사상을 이렇게 부흥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미 아따 가버렸더라고. 상관없어.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은 사실 레닌 같은 친구를 찾아야 되겠다. 응? 그 잘못된 레닌 말고 똑바로 beg인 레닌을 찾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응?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친구들을 찾아 세워가지고 그러한 것을 찾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이 선에서 제 메시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